최면 코치가 책을 추천하는 채널 미라클 리딩에 오신 우리 미라클님들 모두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크리스탈이고요. 최면 코치이자 북튜버입니다. 인생의 통증에 항복하는 삶의 기술이라고 해서 무 최고의 상태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왜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없는가 라는 질문에 의해서 체크를 했는데요. 우리 뇌가 눈, 코, 입,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뇌가 예전에 찍어 놓았던 다 녹화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죠? 자, 무아를 이끌어내는 작업. 그래서 진정, 자기의 문제를 극복하는 무아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법과 항법에서 다룬 기법이 이야기의 악영향에 대처하는 방법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야기 그 자체가 떠오르지 않도록 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구체적인 대책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자기와 마주할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1장에서 자기가 단지 생존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일상적으로 나의 끄고 켜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2장에서 나는 나라는 감각은 개체의 생존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의 뇌에서 자기가 다양한 감정과 사고를 총괄하는 상위의 존재라는 감각을 계속해서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실태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이것을 내려놓는 작업에 큰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된답니다. 덧붙여 우리의 뇌는 1초도 걸리지 않는 사이에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발생을 의도적으로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장에서 다뤄야 할 문제는 인간은 이야기의 자동 발생을 확실히 멈출 수 없다. 인간은 이야기에 따라 행동하는 자신을 인식할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렵죠? 이렇게 보면 손쓸 방법이 없어 보이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다행히 현대에는 신경과학과 심리요법의 연구가 발전해서 임상 테스트에서 좋은 효과를 인정받은 대책이 존재합니다. 그 대책이란 정지와 관찰입니다. 정지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영창입니다. 많이 알고 있듯 영창이란 예배의 기도문을 일정한 리듬과 절에 맞춰 노래하는 종교의식의 하나로 짧은 성구를 몇 번이고 반복하는 패턴과 성가처럼 복잡한 구성의 악곡까지 여러 종류가 존재합니다. 절에서 외우는 충문이나 연불도 영창의 한 종류입니다. 영창과 정지의 관계는 2000년대 후반에 들어 분명해집니다. 바이츠만 과학연구소의 연구에서는 건강한 남녀에게 원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고 반복시킨 결과 안정상태의 기초선과 비교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량이 떨어지고 자기에 관련된 이야기의 양도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경향이 보였다 합니다. DMN은 우리가 무언가 하지 않을 때 활동하는 시작을 신경회로로 전두엽과 전방대상 피질 같은 폭넓은 영역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멍하니 상상을 펼치고 있을 때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두서없는 생각에 몸을 맡기고 있을 때 등 뇌가 의식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정리해 새로운 발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입니다. 샤워를 하는 도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이것도 DMN의 작동과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생각하거나 과거를 되돌아보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DMN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 사람에게 미움받진 않을까? 그 일을 망친 건 정말 끔찍했어 등 자신과 관련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일부에선 미센터라고 부르는 전문가도 있을 지경입니다. 이 회로가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DMN의 활동량이
많은 거는 우울증 환자래요. 같은 음계나 가사를 반복하는 것이 영창과 비슷한 효과를 일으키고 DMN이 만들어내는 자기의 감각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는 음악의 매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정해진 코러스의 반복에 따라 단어와 구절은 포화되어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리는 가사를 새로운 감각으로 듣게 됩니다. 말이 감각적으로 변해 더욱 직감적인 악곡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음을 들으면서 이 가사의 의미는, 이 코드 진행은 재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이라는 생각을 하다가는 그 곡에 있는 대로 빠지지 못합니다. 즐기지 못합니다. 같은 가사나 구절의 반복에 몸을 맡기면 사고의 마비가 일어나 그 곡을 온전히 즐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레고리 성가의 울림에 마음이 안정되거나 독경이나 충문의 음률에 장엄한 기분이 드는 등 경험을 해본 사람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뇌 안에서는 DMN이 진정되고 원래는 자동적으로 움직일 것이 분명한 이야기가 기능을 멈춥니다. 앞에서도 본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의 자동 발생만 멈추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에 관련된 기능 전체를 멈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번 장에서 정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랍니다. 두 번째, 관찰. 문자 그대로 자신의 뇌에 떠오른 이야기를 가만히 바라보는 작업입니다. 관찰 능력에는 항우울제에 필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이를 망친 과거의 이야기, 거짓말을 들킨 후에 부끄러운 감정, 돈이 부족해 미래가 불안해질 거라는 걱정 등 부정적인 이야기를 과학자가 된 것처럼 계속해서 관찰하는 것이 기본 방법입니다. 자, 시험 삼아서 이 책을 손에 든 채로 긴장을 풀고 앉아서 이 단어를 소리 내지 않고 읽어보세요. 여기 써 있는 건 사과, 생일, 해안, 자전거, 장미, 고양이. 이 단어를 읽을 때 자신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물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상관없고 사과나 고양이의 이미지가 그대로 떠올랐을지도 모르고 생일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을 수도 모릅니다. 이 실험의 포인트는 극히 평범한 단어에 자신의 내면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깨닫는 겁니다. 그냥 알아차리고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그게 관찰입니다. 이런 작업에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관찰의 원리를 사용한 방식은 기원전부터 내려갑니다. 기원전부터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어 온 정신 수양 방법의 하나로 선종에서 사용하는 좌선, 원시 불교의 윗바사나 명상, 기독교의 묵상, 고대 인도의 요가, 힌두교의 디아나 등 다양한 종파에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교 의식에 같은 특징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저 관찰한다. 이런 방식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관찰한대요. 이 훈련을 계속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더 최근에는 관찰 훈련으로 뇌 구조가 변한다는 보고도 증가하고 있다. 관찰 훈련에 따라 뇌의 기능적,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관찰 훈련은 뇌의 나에 관련된 영역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정신의 개선 및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찰의 힘으로 자기의 변화가 일어나는 메커니즘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피질과 편도체라는 두 가지 영역이 앞에서 설명한 미센터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피질은 신체의 감각 데이터를 감시하는 영역이고 편도체는 불안과 공포 등의 감정을 일으키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이 미센터와 이어지면 우리는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내기 쉬워집니다. 내면에 공포나 불안이 생길 때마다 미센터가 자기를 일으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같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가벼운 두통이나 현기증, 문득 머리를 스치는 불안, 동료와의 갈등, 작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인다면 마음이 아프겠죠. 마음이 달아요. 네, 마음이 닳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괴로움을 악화시키는 사람의 뇌는 세계의 작은 변화를 모두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찰 훈련에서는 신체 컨디션이 나쁘거나 내면에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도 일단 그것들을 방치하고 그대로 계속 바라보는 태도를 요합니다. 외부 세계의 변화를 쓸데없이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고 뇌에 일어난 현상의 그저 하나로 계속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용하지 않은 근육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피질, 편도체와 미센터를 연결하는 신경회로가 줄어들고 몸과 마음의 변화를 쓸데없이 자신의 변화로,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는 모르는 역에서 전철의 운행을 살피는 승객과 비슷한데,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신의 마음을 역의 승강장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뇌에서 떠오르는 사고와 감정을 전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철은 승강장에 일단 멈췄다가 머지않아 반드시 다음 역을 향해 출발할 것입니다. 전철을 타지 않고 그저 승강장에서 운행을 바라보고 있으면 모르는 장소에 도착할 걱정은 없습니다. 1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자기에 사로잡히는 것은 뇌가 외부 세계의 위협에 과잉 반응을 보일 때였습니다. 하지만 관찰을 계속한 사람의 뇌는 위협에 반응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로 자신을 향해 두 번째 화살을 쏘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즉, 관찰 훈련에 의해 뇌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이건 현실이 아니야 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지의 힘으로 이야기의 강도를 최대한 떨어뜨리고 관찰의 힘으로 이야기를 현실에서 분리해 나갑니다. 이 두 가지가 무아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기술입니다. 워싱턴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어요. 15분 동안 명상을 한 피험자는 평범하게 휴식을 취한 그룹보다 작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약 10% 저하했습니다. 이것은 명상에 따른 자기의 감각이 옅어진 탓으로 미래의 목표를 향한 마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신경과학자 윌로비 브리튼 연구팀의 문헌 고찰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의 약 25%가 패닉 발작, 우울증, 해리 감각 등 부정적인 부작용을 호소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명상으로 집중력이 높아지며 자신의 감정에 과도하게 민감해진 탓으로 추정이 됩니다. 266명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명상훈련을 한 그룹의 일부는 봉사활동에 참가하려는 의지가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62명에게 4주 동안 명상을 지시한 실험에서도 훈련을 계속한 그룹은 나르시시즘의 정도가 커졌고 자기가 사라지기는커녕 반대로 자의식이 커지고 강화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명상으로 집중력이 높아진 탓에 오히려 의식이 자기로 쉽게 향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작용은 옛날부터 정신 수양 분야에서 자주 거론되었던 일이었는데요. 티베트 불교에선 명상에 따른 부정적인 감정과 신체의 통증을 냠스라고 부르며 선종에서는 좌선으로 자아가 비대해진 상태를 마경, 정신에 어떤 이변이 나타나는 현상을 선병이라고 이름 붙여 수행자에게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선의 대가인 하쿠인 선사는 18세기의 선병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지는 항상 얼음처럼 차갑고 마치 눈이 담긴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 같았다. 경류의 옆을 걷는 것 같은 귀울림이 멈추지 않고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도 신비한 환상이 보였다. 병증만을 봐서는 신경증이나 조현병에 가까워 보입니다. 현대에서도 같은 증상이 보고되는 사례가 많아 정신수양의 어두운 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명상으로 집중력과 행복도가 높아진 반면에 다른 사람은 허무함과 신체의 통증이 늘어난 케이스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정지와 관찰 훈련을 효과적으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점진성. 점진성은 훈련 강도나 부하를 조금씩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씩 초보자가 갑자기 하루에 1시간이나 좌선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강도가 낮은 방법을 사용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장무. 관찰을 실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일상생활 속에 일부를 도입하는 겁니다. 식사, 설거지, 청소. 일상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무엇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 의식을 집중하면 그것이 관찰이 됩니다. 이것이 일상생활을 모두 수행 장소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도겐 스님은 장무라고 부르며 좌선과 독경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분명 식사를 준비하거나 청소를 하는 것 같은 평범한 가사노동이 좌선보다 도입하기 쉽고 단조로운 만큼 나는 지금 정신수행을 하고 있다. 자기의 비대화도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익숙해지기 전에는 일상생활에 어디에 감각을 기울이면 좋을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잠무로 명상을 할 것인지 어떤 감각에 집중할 것인지 2가지를 정해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손을 씻을 때 피부에 흐르는 물의 감각에 집중한다고 사전에 정해두고 손을 씻기 시작한 후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면 당황하지 말고 물의 감각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반복하는 겁니다. 처음엔 하루에 3분을 목표로 시작합니다. 그릇을 씻을 때 세제의 향이나 거품을 느낍니다. 그릇을 닦으며 닦는 동작을 관찰합니다. 바닥을 걸레로 닦을 때 반복되는 움직임을 느낍니다. 바닥의 다양한 곳을 쓸고 닦는 데 계속 관심을 가집니다. 천의 질감에만 의식을 기울이며 빨래를 갭니다. 건조기에서 빨래를 꺼낼 때 옷에 남은 열기를 느낍니다. 지상. 지상은 가장 가볍게 정지 기술을 키우는 훈련법이 지상입니다. 뇌 안에 이미지나 호흡 같은 특정 대상에 의식을 기울이는 유형의 명상으로 신경과학 분야에서 초점주의라는 명칭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식을 집중할 대상을 정해보세요. 호흡, 환경소음, 밖에서 나오는 소리들, 촛불의 불꽃, 지상의 대상은 자유롭게 선택해도 상관없지만 호흡을 사용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호흡에서 숨이 콧구멍을 지나가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배를 부풀려 팽창시키고 수축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등
의식을 향하는 대상을 가능한 한 자세하게 정합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합니다. 의자에 앉아도 괜찮고 바닥에 가부좌 자세로 앉아도 상관없습니다. 긴장을 풀 수 있는 자세를 선택하세요. 어깨에 힘을 빼고 복식 호흡을 하며 선택한 대상의 의식을 집중합니다. 올바른 호흡을 하고 있는지, 명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대상을 경험하듯 주의를 집중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말고 공기가 콧구멍을 통과하는 그 감각에만 의식을 집중합니다. 지상을 시작한 후 20초가 지나면 머릿속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묵묵히 앉아있다 보면 DMN이 작동해 그날의 스트레스를 다시 떠올리거나 미래의 일을 걱정하거나 구입할 물건의 목록을 만드는 등 생각을 하도록 뇌를 재촉할 겁니다. 지상을 시작한 뒤 20초가 지나면 머릿속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묵묵히 앉아있다 보면 DMN이 작동하기 시작해 그날의 스트레스를 다시 떠올리거나 미래의 일을 걱정하거나 구입할 물건의 목록을 만드는 등 생각을 하도록 뇌를 재촉할 것입니다. 하지만 집중이 흐트러지더라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몇 번이고 반복해 선택한 대상으로 의식을 되돌립니다. 지상의 단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러 조사에 따르면 단기간의 연습으로도 집중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에 처음엔 5분 정도 시작합니다. 취약성. 취약성은 개인이 제각각 가지고 있는 약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을 앓았던 이력이 있는 사람, 18가지 악법에 강한 영향을 받는 사람, 좋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로 건강이 나빠진 사람 등은 정지와 관찰로 부작용이 생기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훈련으로 집중력이 높아지면 오히려 과거에 좋지 않은 경험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강하게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긴장을 풀고 앉습니다. 우선 자신의 머리에 주먹만한 한 부드러운 연소를 올려놓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연소는 우유를 끓여 만든 고대 버터로 색과 향이 좋은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터가 조금씩 녹아내려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액체에는 신체 피로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버터가 목, 어깨, 팔, 가슴 등을 타고 내려 마지막으로 머리, 다리에 닿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녹아내린 버터가 온몸에 스며드는 감각을 상상하며 자신의 육체와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바라보며 마무리합니다. 버터를 떠올리기 힘들다면 좋아하는 아로마 오일을 떠올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라벤더나 제라늄, 저는 로즈 할래요. 수용성은 5장에서 본 항목과 거의 같은 개념이고요. 저항을 위해 명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감정을 피하기 위해,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과거의 기억에서 도망치기 위해 명상을 하는 것은 모두 현실에 대한 저항에 해당하고 그런 상태로는 훈련을 계속한다고 해도 고통이 증가하는 결과만 얻을 뿐입니다. 어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특정 말을 반복해서 사고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겁니다. 죽음이나 환희 같은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말은 의식 수용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한 중립적이고 자극이 낮은 말을 선택합니다. 관상, 오픈 모니터링법으로 불리는데 정신수양의 기법 중 하나로 교토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920시간의 관상을 한 사람은 앞에서 살펴본 미 센터의 기능이 떨어지고 자기와 관련한 이야기가 발생하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 등에서 실시한 다른 테스트에서는 정신훈련의 초심자에게 하루 30분의 훈련을
3개월 동안 지시하자 대부분의 참가자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를 느끼지 않게 되고 객관성의 수준이 증가했습니다. 자, 긴장을 풀고 앉습니다. 어떤 대상에도 집중하지 않고 의식이 흐르는 대로 놓아둡니다. 신체 감각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면 자신의 주의가 허리 통증으로 향했다는 사실만을 관찰하고,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신경 쓰였다면 소리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만을 관찰합니다. 사전에 정해둔 시간까지 관찰 작업을 계속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뇌 안에 이야기가 발생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관상을 하는 사이에 머릿속에 떠오른 것에 대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재밌다, 시시하다 같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만약 이 통증은 기분 나쁘다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땐 그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한 후에 다시 관찰 모드로 돌아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안된다고 낙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식이 흐트러지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고 수십 년 동안 훈련을 한 후에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구름에 관찰 일기를 쓰는 것처럼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초월성이란 자신의 이해를 초월한 훌륭한 일을 접하는 겁니다. 대자연 속에서 떨리는 것 같은 감동을 느끼거나 우주의 거대함을 상상하고 소름이 돋는다거나 영화나 명화를 보고 할 말을 잃는 것 같은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이때 초월성을 경험합니다. 이 감각이 자기의 존재의 방식을 좌우하는 것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연과 예술의 숭고함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동안은 자기도 발생할 리 없습니다. 웅장한 경치나 뛰어난 그림 작품의 훌륭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거기에 더해 뇌가 이야기를 만들어내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초월성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가자의 절반에게 유칼립투스 나무를 보며 감동과 놀라움의 포인트를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인맥에 흐르는 모양이 뭐라 말하기 힘들 정도로 아름답다거나 나무 껍질의 굴곡에서 생명력을 느끼는 것처럼 마음을 움직이는 포인트를 의식해 찾아보게 하자 참가자의 행동에 변화가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나무를 관찰한 그룹과 비교하여 초월을 의식하며 나무를 관찰한 그룹은 관대한 기분이 증가했고 타인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에고이즘이 약해진 것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유칼립투스 나무를 보는 것 같은 일상적인 체험만으로도 참가자의 나르시시즘이 저하되었다는 겁니다. 초월이라고 해도 거창한 체험은 필요하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세계의 다양한 것이 자기를 뛰어넘는 감각을 발생시키는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수법들, 많은 방법들이 있죠. 네. 자, 우리의 행복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6초 동안 숨을 내뱉고 6초 동안 숨을 마시는 속도로 심호흡을 하며 평소처럼 거리를 걷는 것입니다. 상상으로 해도 좋습니다. 익숙한 광경 속에 지금까지 눈치채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움이나 감동은 없는지 생각하며 계속 걷는 것입니다. 다만 의식해서 특정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소리, 영상, 냄새 등이 감각에 들어오는 대로 느껴보는 겁니다. 걷는 도중에 생각이 시작되었다면 일단 호흡의 주의를 되돌려 6초의 심호흡을 반복한 후에 다시 놀라움과 감동을 찾는 방식 작업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강물의 흐름에 신비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골이 달린 따개를 발명한 사람의 두뇌에 경외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어느 포인트에 반응하는지 제각각이지만 아무리 익숙한 풍경이라도 반드시 초월성의 씨앗은 잠들어 있습니다. 자기, 사고, 감정 모두 어디에서나 나타나고 자기, 사고, 감정은 모두 방치하면 사라집니다. 자, 여기에서 정신기능을 또다시 계속 관찰하면 흥미로운 변화가 일어난대요. 우리의 자기를 구성해온 인생의 다양한 요소가 마치 처음부터 자신과는 관계가 없었던 것 같은 감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와, 일의 성과,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준 기억, 은행의 예금 잔고, 배 둘레 쌓인 지방, 성격, 직함, 부끄러운 기억,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상관없이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자신을 형성해온 기억과 개념의 허구성에 대해 뇌가 깨닫고 급기야 나를 규정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조금씩 강도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화살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부엔 변함없이 자기가 계속 나타납니다. 관찰 기술을 익히면 더 이상 자기로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 확고한 존재였던 자기가 여러 개의 이야기 중 하나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아있는 자신은 누구일까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없앤다는 건 죽은 것과 같지 않습니까? 장소로 변한 내가 불안과 슬픔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점은 좋지만 그것은 다시 말해 기쁨과 열정의 상실로도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폐인과 똑같지 않을까요? 소설가 다자이 오사무가 인간 실격에서 자신에게는 행복도 불행도 없다. 그저 모든 것이 지나갈 뿐이다 라고 묘사한 느낌과 비슷한 허무한 마음밖에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은 의문을 품은 사람이 적지 않았던 모양이지 예로부터 일본에선 이런 설화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어느 날 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 폐가에서 하룻밤을 묵어가려고 했다. 그때 인간의 시체를 짊어진 두 홀령이 나타나 서로 그 시체는 자신의 것이라고 다투기 시작했다. 논쟁이 평행선을 그으며 결론이 나지 않자 두 홀령은 여행자에게 시체의 주인을 정하도록 명령했다. 당연히 어느 쪽이 주인인지 판단할 수 있을지 없었다. 곤란해진 여행자는 어림짐작으로 오른쪽 홀령이 주인이라고 가르치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 화가 난 왼쪽 홀령이 여행자의 양팔을 비틀어 잘라내자 그것을 본 오른쪽 홀령이 똑같이 시체의 팔을 잘라 여행자에게 대신 붙인 것이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홀령들은 같은 일을 반복했다. 왼쪽 홀령이 다리를 비틀어 떼어내면 오른쪽 홀령이 시체의 다리를 붙였다. 몸통을 자르면 몸통을 붙이고 목을 자르면 목을 붙였다. 누나를 빼내면 누나를 넣었다. 결국 여행자의 몸과 시체가 완전히 바뀌자 다툼을 끝낸 홀령들은 시체를 절반씩 나눠 먹고 어딘가 사라졌다. 남겨진 여행자는 생각했다. 내 몸은 홀령에게 먹히고 말았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살아있는 나는 누구인가? 그저 장소가 된 우리는 신체를 잡아먹힌 남자와 큰 차이가 없다. 과거의 기억, 현재의 지위, 미래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이야기에서 떨어져 나온 우린 대체 누굴까? 대체 누굴까요? 자, 무아의 경지에 달하다. 지혜의 경지라네요. 방황할 땐 마음이 경치에 둘러싸여 있다. 자신을 깨달아 알게 된 후에는 마음이 경치를 품는다.
선문답을 대성시킨 12세기의 승려 무문해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를 결코 허물하거나 유무 같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시간을 들이는 사이에 점점 성숙해져 자연스럽게 자신과 세계의 구별이 사라지고 하나가 될 것이다. 또 일본 원각사파의 관장을 맡았던 메이지의 선승 아사히나 소겐의 증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도 강도 풀도 나무도 모든 사람도 자신과 일체라는 것. 게다가 그것이 자기 위에서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며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인다. 모두 무아에 이른 후에는 자신과 세계를 가로막는 경계가 사라지고 정신이 확대된 감각과 강한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무아에 대한 말들이 많다고 해도 결국 모든 것은 주관적인 증언에 지나지 않고 제각각 마음속을 외부에서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죠? 대학 보낸 어머니와 초등학교 보낸 어머니와의 마음이 같진 않잖아요. 그쵸? 무아는 우리를 어떤 인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알렉산더 테크닉 심신훈련을 지속해온 남녀 298명을 모았습니다. 공감력, 의사결정력, 불안 레벨을 조사한 결과 심신훈련을 오랫동안 해온 그룹일수록 지혜 레벨이 높은 경우를 보았습니다. 경향을 보였습니다. 행복도의 상승입니다. 와, 행복도의 상승. 네, 부정적인 감정이 저하되고요. 사물에 대한 집착도 감소했습니다. 주관적인 행복의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명상에 의한 존재론적인 의존이 약해지고 감정과 개념 등의 정신적인 부담을 축적하는 기반이 제거된 것 같다. 존재론적인 의존이란 자기는 확고한 존재라는 사고방식에 대한 집착을 가리킵니다. 정신활동을 관찰하는 것으로 자기의 연계성을 실감해 부정적인 사고와 감정을 만들어내는 중축이 사라진 결과 행복도가 높아진 겁니다. 그렇군요. 의사결정력의 향상. 오, 이거 좋네요. 객관적인 판단력이 뛰어납니다. 정보 처리의 질이 높습니다. 이런저런 감정과 사고에 휩쓸리기 어렵대요. 고정관념이 없이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식별해냅니다. 그럴수록 불안함과 초조함도 느끼지 않습니다. 피드백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음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창조성의 상승. 경험에 대한 개방성도 높다는 사실이 드러났대요.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인간의 성향 분류 중의 하나로 수용적이고 호기심이 강하며 감정에 민감한 성질을 가리킵니다. 이 성질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창조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쉽게 떠올린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휴머니즘의 향상. 휴머니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무아에 이른 사람일수록 이 태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그룹에게도 너그러운 자세로 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확실히 모르지만 참가자가 무아에 가까워진 덕분에 자신과 타인의 경계가 흐려지고 타인의 행복의 우선도가 증가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아란 자기의 관할 영역이 무한하게 확대되어 세계를 집어삼킨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리달마가 말한 마음이 저 경치를 품는다는 것, 세계를 파악한다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우리 마음속 불안의 근원, 바로 뇌가 만들어낸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잖아요. 그것을
이런 방법, 정지와 관찰로 나를 더 큰 세상과 경계가 없는 나로 만듭시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